Một ngày 12월의 hôm 13 저주. tháng 3 vừa qua, cảnh sát của thành phố Busan Hàn Quốc 1996년 tuyên bố 12월 đã bắt giữ 3 nghi 제남 phạm, 씨는 bao gồm 2 nam 차가운 và 1 안개 nữ vì bị 속에 nghi 잠겨 ngờ liên quan 있었다. tới một vụ án giết người để cướp nội 평온했던 tạng, 릭광의 rồi lại 삶은 chôn thi thể ở 어느 trong khố 날 bê tông. 갑자기 Cảnh sát cho 어둠 biết 속으로 trong số các nghi phạm thì 빠져들었다. có 2 người là vợ chồng, làm công 평소처럼 việc trộm đất 은행 với xi 업무를 măng. 마치고 Và cặp đôi 퇴근한 này đã ra 그는 tay sát hại với 그날 2 nạn nhân 이후 là cô gái 21 흔적도 tuổi 없이 vào tháng 12 năm 사라졌다. 2014. 아내인 전 Vào thời điểm này thì 부인은 nữ hung thủ và 절망 nạn nhân đã gặp 속에서 nhau tại 그를 một nhà máy sản xuất 기다렸지만 điện thoại di động. 텅 빈 Nạn 집에는 nhân lúc 문 đó thì đang 틈으로 gặp khó khăn trong 불어오는 cuộc sống 바람 và đã tìm 소리만이 đến nhờ cậy cô ta giúp đỡ. 으스스하게 Và 울릴 theo gợi ý của 뿐이었다. nữ hung thủ, nạn nhân đã 마치 xuống Busan, 그들에게 nơi mà gia đình 닥쳐올 hung thủ đang 비극을 sống và ở đó 예고하는 cùng nhau trong vòng 듯했다. 3 tuần. Tuy nhiên khi tới thành phố 같은 Busan không lâu 시각 thì vợ chồng hung thủ đã 도시의 ra tay 다른 sát hại 병원 nạn 근처에 nhân 살던 ngay ở tại phòng riêng của 링떡 cô. 역시 Sau khi gây án 삼촌 thì họ 집에 đã cho hay 들렀다가 cho xác của cô 자취를 gái vào 감췄다. vali rồi đổ bê 두 tông 개의 trộm vào. 실종 Và 사건이 trong quá trình 연달아 này thì em trai của 발생하며 hung thủ đã 도시 giúp cặp đôi đổ bê 전체에 tông vào thi thể. 기이한 긴장감이 Mãi cho tới thời gian 감돌기 gần đây, tức là 시작했다. sau khoảng thời gian 4 전 năm, 부인은 thì vụ việc 남편이 mới được phơi bày 혹시라도 ánh 늦게 sáng thì cặp đôi 들어올까봐 này bất ngờ ly hôn. 밤늦도록 Và 기다렸다. người vợ thì đã lỡ miệng nói 전화도 ra bí 없던 mật động trời 시절이라 sau khi 그녀가 할 ăn 수 nhậu cùng một 있는 bạn bè. 일은 Những người này 창밖을 đã tố cáo vụ 하염없이 việc với cảnh 바라보는 sát, sau đó thì cảnh 것뿐이었다. sát đã theo dõi hành tung của 새벽이 3 tên tội phạm 되어서야 tình nghi 그녀는 và phát lệnh bắt giữ tất 희미한 cả trong 불안감에 vòng 40 giờ đồng hồ. 휩싸였다. 남편이 평소와 달리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다음 날, 전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동료들은 그가 어제 오후 3시에 이미 퇴근했다고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동료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학교에 딸을 데려다주고 온 힘을 다해 릭광을 찾아 나섰다. 친척과 친구들의 집을 모두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릭광을 본 사람이 없었다. 마치 그가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릭광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전 부인은 결국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찰서에서 그녀는 링떡의 실종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병원 근처 삼촌 집에 머물던 링떡 역시 릭광과 비슷한 시각에 사라졌다고 했다. 두 사건 모두 아무런 단서도 목격자도 없었다. 공통점이라곤 그들이 실종된 시기가 1996년 12월이라는 것뿐이었다. 이 기묘한 우연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했다. 제남시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으스스한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두 사건이 앞으로 벌어질 연쇄적인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그 손은 단순한 우연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하나둘씩 덫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덫에 걸린 사람들은 마치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듯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에이티스트 연쇄 실종. 릭광계 연쇄 실종, 릭광과 링덩의 실종 사건이 도시를 뒤흔들고 있을 때 제남시 경찰서에는 또다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유명은행의 회계과장인 장 웨이의 아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남편이 어제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는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아요. 그녀는 남편이 평소와 달리 오늘 저녁은 외식할 테니 저녁밥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상한 당도까지 덧붙였다. 경찰은 장웨이가 단순히 외박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전 부인의 실종 신고와 링덩의 사건이 뇌리를 스치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경찰이 장웨이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잘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이미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녔다고 했다.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까지 연락했지만 장의의 행방은 뇌연했다. 그의 차는 집 앞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가 갑자기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경찰은 장의의 실종을 공식화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에는 2명의 실종 신고가 동시에 들어왔다. 왕첸과 그의 처남인 두홍웨이. 두 사람을 12월 19일 아침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한 뒤 점심 식사 후 아무도 그들을 본 사람이 없었다. 사무실에는 그들이 사용하던 서류와 펜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들의 흔적은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졌다. 두홍웨이의 아내는 남편이 실종되기 전날 밤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 마.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만 했어요. 왕챙의 가족들 역시 그가 최근 들어 자주 전화를 받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고 털어놓았다. 이로써 48시간 안에 5명의 남성이 연달아 사라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제남시 전체가 공포에 질렸다. 언론은 이 사건을 12월의 연쇄 실종이라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람들은 거리를 오갈 때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수군거렸다. 혹시 연쇄살인마가 나타난 거 아니야? 실종된 사람들이 다 돈과 관련된 일을 했다던데. 뭔가 수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납치되었거나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평범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 2명 모두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진 평범한 가장들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섬뜩함을 더했다. 어두운 밤, 고개의 실종 신고서가 수사팀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리꽝, 링덩, 장웨이, 왕챙, 그리고 두홍웨이. 고개의 이름은 마치 제각기 흩어진 조각처럼 보였지만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거대한 퍼즐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퍼즐이 완성될수록 드러날 진실은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할 것임이 분명했다. 도시는 이제 연쇄 실종의 그림자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고개의 어시시 사악한 연결고리, 고명의 실종 사건이 제남시를 공포로 몰아넣자 경찰은 긴급히 특수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원들은 고개의 사건 파일이 담긴 서류철을 펴놓고 밤샘 회의를 이어갔다. 언뜻 보기에 이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남성들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장인 류 반장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끔찍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이들의 과거를 파헤쳐야 합니다. 이 고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만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류 반장의 말에 따라 수사팀은 고명의 실종자, 즉 리꽝, 링덩, 장웨이, 왕챙, 그리고 두홍웨이의 생애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고명 중 2명, 왕챙과 두홍웨이는 사돈관계였다. 링덩은 왕챙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던 리꽝과 회계 과장이던 장웨이는 모두 왕챙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그들은 서로 얽히고 삭힌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이들의 관계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기획된 사건임을 시사했다. 이들의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왕챙이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흥분한 목조로 외쳤다. 왕챙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어쩌면 그가 이 사건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은 왕챙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그의 친구, 동료, 심지어 과거의 행적까지 샅샅이 훑었다. 왕챙은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주식 투자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친구들에게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며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다녔다. 이때
수사팀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은행 계좌를 조사하던 중 그의 개인 계좌에서 왕챙과 두홍웨이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을 찾아냈다. 액수는 무려 100만 위안. 이는 장의가 근무하던 은행의 공적 자금이었다. 수사팀은 손전등으로 서류를 비추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돈은 곧바로 주식 투자 회사로 흘러들어왔고 남은 금액은 다시 왕챙의 중학교 동창인 리광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리광은 이 돈의 일부를 인출해 링땅에게 건넸다.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닙니다. 100만 위안의 공적 자금, 주식 투자, 그리고 오명의 실종.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검은 거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류 반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왕챙이 중심이 되어 장웨이의 공적 자금을 빼돌리고 친구들을 끌어들여 주식 투자를 감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약속된 수익 분배가 불공평했거나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탈하려 했을 수도 있다. 오명 모두가 이 비밀스러운 거래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기에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입을 열면 모두의 삶이 파멸로 치달을 수 있었다. 수사팀의 머릿속에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돈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이들 사이에 배신과 사륙이 벌어졌을 가능성. 혹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 리광, 링덩, 장웨이, 왕챙, 그리고 두홍웨이는 거대한 검은 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던 것일까?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친구와 친척을 넘어선 탐욕과 배신으로 얽힌 사악한 연결고리였다. 제남시의 어둠 속에서 돈의 냄새를 맡은 괴물이 오명의 남성을 차례로 삼켜버린 것이다. 수사팀은 이 괴물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밤을 잊은 채 불을 밝혔다. 밖은 12월의 차가운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수사팀의 사무실에는 100만 위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가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류 반장은 도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 돈은 단순히 주식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명의 운명을 결정지은 피해 계약서입니다. 모든 것은 은행 회계 과장인 장웨이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공적 자금 100만 위안을 몰래 빼돌렸고 이 돈은 곧바로 왕챙과 두홍웨이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도표에는 12월 1일 장웨이, 왕챙, 두홍웨이 뜨고 다음 단계를 지켜보았다. 왕챙과 두홍웨이는 이 돈을 GF 세큐리티라는 증권 투자 계좌로 옮겼다. 목적은 신규 주식 청약이었다. 이들은 이 돈으로 단기 차익을 노렸을 겁니다. 공적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기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범죄입니다. 한 수사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식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100만 위안 중 99만 7천 위안이 다시 왕챙의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돈은 리광에게로 넘어갔다. 12월 18일 왕챙, 리광, 99만 7천 위안. 류 반장은 이 날짜에 주목했다. 12월 18일, 바로 리광과 링덩이 실종된 날입니다. 우연이 아닐 겁니다. 리광은 9만 7천 위안을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보관했다. 이 돈은 링덩이 인출하여 왕챙의 지시를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며칠 안에, 그리고 실종 사건 직전에 이루어졌다. 수사팀은 오명의 실종자들이 1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을 둘러싸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돈을 나누어 갖고 도망쳤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했다. 하지만 류 반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모두 가정이 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깟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만큼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이 시점부터 수사팀의 시선은 돈의 분배로 향했다. 100만 위안이라는 거액, 5명이 나누면 각자 20만 위안씩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도표에는 돈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돈은 복잡한 경로를 거쳐 특정 인물들에게만 흘러갔다. 릭광은 9만 7천 위안만 인출했고 나머지 돈은 그의 계좌에 남아 있었다. 링덩은 겨우 잔금을 인출하러 갔을 뿐이었다. 이건 배신입니다. 한 수사관이 섬뜩하게 속삭였다. 돈을 차지하기 위한 배신. 공동의 범죄를 저지른 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5명의 공모자들. 그들은 아마도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였을 것이다. 혹은 누군가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 했을 수도 있다. 유 반장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돈의 냄새를 맡은 짐승들이 서로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는 모습.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을 것이다. 그들의 실종은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었다. 1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이 그들의 삶을 집어삼킨 것이다. 돈의 흐름은 마치 핏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끝에는 차가운 시체만이 남았을 것이라 직감했다. 류 반장은 도표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 돈의 마지막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99만 7천 위안. 그리고 그 돈의 최종 수령자가 바로 이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거액의 돈을 최종적으로 손에 넣은 제3의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도표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5명의 영혼이 갇힌 지옥의 지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궁 속으로 사라진 진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흘렀다. 1996년 12월의 실종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류 반장의 특수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5명의 실종자들은 마치 짙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까지 모든 단서들은 한 곳을 향해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끝에는 텅 빈 절벽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 돈을 챙겨 도망친 걸까? 수사팀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치밀하게 계획된 도피 사건이며 5명의 실종자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신분을 세탁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반장은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5개의 실종 신고서에 담긴 가족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류 반장의 가슴을 짓눌렀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다. 12월의 연쇄 실종은 한때 도시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제남 시민들은 더 이상 밤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카페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잠정적으로 종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다. 류 반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었고 그는 5명의 영혼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쳐보았다. 릭광, 링덩, 장웨이, 왕첸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밤마다 꾸는 악몽은 그녀를 괴롭혔다. 왕챙의 아내는
남편의 행방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졸였고 닝덩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비극은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미결 사건처럼 공허했다. 하지만 류 반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비록 수사팀은 해체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쳤다. 그는 밤마다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단 한 줄의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그들은 정말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도시의 어딘가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제제남 씨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류 반장은 알고 있었다. 도시의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12월의 실종 사건이 남긴 끔찍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 그림자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 도시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류 반장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숨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실이 깨어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불길한 냄새의 시작. 6년의 세월이 흘러 2002년 8월, 제남시에는 1996년의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진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 천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주변 주민들은 처음에는 하수도 냄새나 쓰레기 냄새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점점 더 지독하고 역겨워졌다. 마치 동물이 부패하는 것 같은 비릿하고 섬뜩한 냄새였다. 한 주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게다가 옆집에서는 수상한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고 있어요. 혹시 밀수품이나 골동품 같은 걸 거래하는 게 아닐까요? 그의 신고는 엉뚱해 보였지만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 골동품이나 밀수품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에 띈 것은 서쪽 방에 쌓여있는 5개의 굵은 마대자루였다. 마대자루 위에는 이미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그 주변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긴장했다. 그들의 직감은 이 마대자루 안에 단순한 쓰레기나 물건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마대자루의 끈을 풀었다. 자루의 입구가 열리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뼈였다. 하얗게 변색된 뼈가 모습을 드러내자 경찰관들은 모두 경악했다. 그것은 인간의 해골이었다.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나머지 마대자루들도 모두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상대로 각각 하나의 인간 해골이 들어있었다. 총 5개의 마대자루에 5구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력계 형사들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그들은 마대자루를 조심스럽게 꺼내 검사했다. 법의학팀은
시신이 심한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망치나 둔기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것 같습니다. 사망 시점은 약 5, 6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고 시멘트로 밀봉되어 있어 부패가 더디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마대자루에 묻어있는 시멘트 조각들을 발견했다. 집안을 더 조사하자 시멘트가 깨진 흔적이 남아있는 낡은 콘크리트 받침대가 드러났다. 류 반장은 이것이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범인은 시신을 여기에 묻고 그 위에 시멘트를 그어 은폐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다시 이 시멘트 받침대를 부수고 시신을 밖으로 옮기려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시신 옆에 흩어져 있던 직원 신분증 조각들이었다. 이 단서를 토대로 경찰은 신원 확인에 나섰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이름은 리광, 왕챙, 장웨이, 두홍에이, 그리고 링덩이었다. 6년 전 제남시를 뒤흔들었던 5명의 실종자들이 바로 여기에 이 끔찍한 집에 시멘트 바닥 아래 묻혀 있었던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6년 전 미궁에 빠졌던 사건의 진실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류 반장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절규는 다시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시멘트 아래 감춰진 진실 5구의 시신이 발견된 충격적인 소식은 6년 만에 제남시를 다시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였고 과학수사팀은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갔다. 시신들이 담겨있던 마대자루는 낡고 해진 상태였지만 묻어있는 시멘트 조각들은 범인이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법의학자들은 시신을 감정하며 소름 끼치는 사실들을 밝혀냈다. 5구 모두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두개골이 산산조각 났어요. 범행 도구는 망치나 둔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의학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시신들이 사망한 시점을 1996년 겨울로 추정했다. 시신들이 시멘트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기에 부패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6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수사관들은 마대자루가 발견된 서쪽 방의 바닥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들은 시멘트가 깨진 흔적이 남아있는 직사각형의 콘크리트 받침대를 발견했다. 받침대 주변에는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가루들이 흩어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급하게 시멘트를 부수고 시신을 꺼내려다 중단한 것처럼 보였다. 범인은 시신을 여기에 묻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침대처럼 이장한 겁니다. 유 반장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시신을 꺼내려 한 겁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시신들 옆에서 발견된 낡은 직원 신분증 조각들이었다. 신분증에는 사진과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경찰은 이 조각들을 통해 5명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그들은 리광, 닝덩, 왕챙, 두홍웨이, 그리고 장웨이였다. 6년 전 돈 때문에 사라졌다고 추정되었던 5명의 행방이 이렇게나 끔찍한 방식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살해당한 것이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지? 누가 이 끔찍한 살인 행각을 벌였을까? 수사팀은 즉시 집주인 추적에 나섰다. 주민들은 얼마 전까지 이 집에 살던 부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5년 전 결혼 후 이 집으로 이사온 수이민과 그의 아내 옌밍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그들은 평범하고 친절했으며
이웃들과도 잘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전 갑자기 짐을 꾸려 떠났다는 것이다. 특히 수상한 점은 이웃인 리 부인과의 대화였다. 리 부인이 이사 이유를 묻자 간다고 둘러댔지만 도착할 곳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며 허둥지둥했다고 한다. 그들의 급작스러운 이사는 경찰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경찰은 수이민과 옌닝을 유력한 요의자로 지목하고 수배령을 내렸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이 오구에 시신이 묻혀 있던 집에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거나 아니면 이 끔찍한 범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반장은 가슴이 섬뜩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범해 보이는 부부가 오구에 시신이 묻힌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그들도 이 잔혹한 살인극의 일부였을까? 제남 씨는 다시 한번 끔찍한 진실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다. 단옥한 집의 주인 수이민과 옌밍 부부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그들은 제남시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집을 떠난 이유가 단지 새로운 일자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들의 집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수이민과 옌밍은 경악하며 몸을 떨었다. 시신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옌밍은 흐느끼며 말했다. 수이민 역시 자신이 발견한 것이라고는 그저 낡은 시멘트 받침대와 마대자루꾼이라고 진술했다. 그들의 모습은 범죄를 숨기려는 자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충격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가까웠다. 유 반장은 그들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그들이 5년 동안 오구의 시신이 묻힌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유 반장은 수이밍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왜 하필 그 집에서 살게 된 겁니까? 수이밍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하동슨이었다. 그는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인물이었다. 수이밍은 하동슨이 자신의 오랜 친구이며 1997년 결혼 후 제남시에 정착하려 할 때 하동승이 자신에게 이 집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했다. 하동승은 직업 특성상 자주 이사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 집이 비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증언은 유 반장의 머릿속에 섬뜩한 가설을 떠올리게 했다. 하동승이 바로 5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한 진범의 가능성, 그리고 수이밍 부부에게 집을 내어준 것은 끔찍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맡긴 것이라는 맛진 추론이었다. 하동수는 저에게 서쪽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보관해뒀으니 자물쇠를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저 그가 준 호의에 감사하며 그의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수이밍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하지만 수이밍은 털어놓지 못했던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몇 주 전 수이밍의 사촌인 구이안이 일자리를 찾아 제남시에 왔다. 수이밍은 그를 잠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었다. 호기심 많던 구이안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항상 잠겨있던 서쪽 방을 발견했다. 수이밍은 친구의 부탁이라며 그에게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구이안은 그저 낡은 방일 뿐인데 환기를 시키자고 제안했다. 수이밍은 고민 끝에 하동승의 경고를 무시하고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방이었다. 수이밍은 하동승이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시멘트 받침대만이 그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그들은 방에서 풍겨 나오는 퀴퀴한 냄새를 맡았다. 수이밍은 그저 오래된 방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방을 청소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 후 구이하는 그 시멘트 받침대를 온돌 침대 삼아 그 위에서 잠까지 잤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하동승에게 포착되었다. 며칠 후 하동승에게서 분노에 찬 전화가 걸려왔다. 왜 약속을 어겼나? 왜 서쪽 방 문을 열었나? 하동승은 수이밍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수이밍은 영문도 모른 채 하동승에게 사정했지만 하동승은 매몰차게 거절했다. 수이밍은 하동승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가졌다. 하동승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의심스럽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이밍과 옌밍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의 초점을 하동승에게로 돌렸다. 수이밍 부부는 5년 동안 자신들이 시신이 묻힌 집에서 잠들고 먹고 생활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 소름 끼쳐하며 몸을 떨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인한 살인마가 숨겨온 비밀을 폭로하는 끔찍한 고백이었다. 박음자의 그림자. 수이밍과 옌밍 부부의 진술은 수사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다. 사라지고 없었다. 하동승은 수이밍에게 전화를 걸어 쫓아내고 그 즉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을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수사팀은 하동승이 시멘트 받침대를 부수고 시신을 옮기려 했던 날을 중심으로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한 주민인 저우 씨는 며칠 전 수상한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왔던 것을 기억해냈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와서 뭔가 무거운 마대자루를 싣고 가려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멈추더니 다시 집 안으로 옮기더라고요. 저우 씨의 증언은 유 반장의 추론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팀은 마대자루를 옮기던 인부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그들은 하동승이 시멘트 받침대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마대자루를 꺼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코를 막고 작업해야 했어요. 하동승이 오래된 골동품이라 냄새가 좀 난다고 했는데 정말 이상한 냄새였죠. 인부 중 한 명은 마대자루에서 시큼하고 끈적거리는 냄새가 났다고 몸서리쳤다. 그들은 하동승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서둘러 달아날 것을 재촉했다고 덧붙였다. 결정적인 증언은 그날의 상황이었다. 인부들이 막 마대자루를 트럭에 싣으려 할 때 저우 씨가 다가와 요즘 경찰이 교통검문을 자주 하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하동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마대자루를 다시 집 안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동승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다. 유 반장은 그가 교통검문에 걸려 자신의 끔찍한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도주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오고의 시신이었다. 하동승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그의 아내와 친척,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하동승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징발한 것처럼 완벽하게 숨어버렸다. 유 반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낳은 비극적인 연쇄범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동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5명의 친구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그들의 시신을 시멘트에 파묻은 채 5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도시의 어둠 속을 배회하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2004년 하동승의 아내는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신청했다. 그녀는 남편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의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승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류 관장은 포기하지 않고
하동승의 고향과 친척집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탐문했다. 그는 언젠가 하동승이 자신의 발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은 끝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동승은 도주하는 동안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고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경찰의 눈을 피했다. 그는 제남에서의 끔찍한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다. 그는 2번이나 재혼했고 딸까지 낳았다. 가족들은 그가 돈을 잘 버는 성실한 가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5명의 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를 시멘트에 묻은 잔인한 살인마라는 것을. 12월의 차가운 밤에 시작된 비극은 9월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공명에서야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된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살인마 스스로 덫에 걸리다. 세월은 하동승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듯 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여러 도시를 떠돌았다. 이름은 마챙, 직업은 사기꾼. 2009년 9월 2일 중국 민난성 쿤밍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하동승의 긴 도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한 남자에게 5만 위안을 사기치려다 발각되었고 이 남자는 바로 지역 암흑가에서 악명이 높은 한이라는 남자였다. 한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마챙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낀 하동승은 순순히 돈을 돌려주고 목숨을 구걸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은 부하들을 시켜 마챙을 실컷 두들겨 팬 후 돈을 돌려받고 사라졌다. 몸을 추스른 하동승은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는 경찰서로 가서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한을 신고했다. 이는 그가 직접 파놓은 무덤이었다. 경찰이 출동해 하동승과 한 일당을 모두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하동승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동승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찰관은 수면된 눈썰미로 그의 가짜 신분증을 단번에 알아챘다. 당신 신분증이 가짜군요. 왜 가짜 신분증을 쓰는 겁니까? 경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동승은 동공이 흔들리며 입을 다물었다. 경찰은 하동승의 지문을 채취하고 그의 신원을 조회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진짜 신원은 제남시에서 7년 전 발생한 5인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하동승이었다. 그는 제남시 공안국이 끈질기게 추적해오던 전대미문의 살인마였다. 제남시 공안국은 하동승이 쿤밍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7년 동안 전국을 뒤졌지만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던 살인마가 스스로 경찰서로 걸어 들어왔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인가. 제남시 수사팀이 쿤밍으로 급파되었다. 류 반장은 하동승과 마주 앉았다. 하동승은 처음에는 시신을 숨긴 것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5명이 돈 문제로 서로 싸우다 죽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보고 겁에 질려 시신을 숨긴 것뿐입니다. 그의 눈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류 반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100만 미안의 복잡한 흐름, 시멘트 바닥의 시신, 그리고 슈미님 부부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들을 쏟아냈다. 하동승의 얼굴은 점점 청백해졌다. 유 반장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왜 그들을 죽였습니까? 그들은 모두 당신의 친구가 아니었습니까? 하동승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졌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그 돈을 모두 혼자 차지하기 위해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친구들의 시체를 시멘트에 묻었고 5년 동안 그 위에서 평온하게 생활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를 쫓던 것은 경찰이 아니라 그의 죄책감이었다. 탐욕으로 시작된 살인, 그리고 그 살인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살인. 하동승은 영리했지만 그 영리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대가로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려들었다. 7년 동안 이어진 기나긴 도피 생활은 끝이 났다. 이제 그의 앞에는 냉혹한 법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셔엉니, 보 단시에. 유반장이 부이 자그나지 진망과 제인 대창 다이분존 가뭉에는 띠가 하인의 탕몸이고 당점은 칭장 주냐에. 유반장 인국은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7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잡힌 그의 눈에는 절망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유반장이 돈의 흐름과 시신이 묻힌 집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하동승의 가면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지옥 그 자체였다.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동승은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졸업 후 바로 취직해야만 했다. 그는 돈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품고 있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중학교 동창인 왕챙을 다시 만났다. 왕챙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자랑했고 하동승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왕챙은 은행 회계과장인 장웨이를 끌어들여 공적 자금을 빼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웨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하동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들은 공적 자금 100만 위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고 거래는 성공했다. 하동승은 이 모든 돈을 혼자 차지하고 싶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끔찍한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다. 그의 계획의 첫 번째 희생자는 릭광과 링덩이었다. 왕챙의 지시를 받은 릭광과 링덩은 9만 7천 위안이 든 돈가방을 들고 하동승의 집을 찾았다. 하동승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내주었다. 릭광과 링덩은 안심하고 차를 마셨다. 바로 그 순간 하동승은 미리 준비해둔 둔기를 들고 그들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들은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동승의 눈빛에는 섬뜩한 냉기가 흘렀다. 다음 날 하동승은 남은 3명을 차례로 집으로 불렀다. 그는 먼저 왕챙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나누자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챙은 기쁜 마음으로 하동승의 집을 찾았다. 하동승은 왕챙에게 약을 탄 차를 건넸고 왕챙이 정신을 잃자 둔기로 그를 살해했다. 이어서 두옹웨이와 장웨이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하동승의 목소리는 어떤 후회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5명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하동승에게 가장 큰 과제였다. 그는 시신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서쪽 방에 옮겼다. 그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방 바닥에 거대한 시멘트 받침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5개의 마대자루를 묻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완전히 밀봉했다. 시멘트가 굳어갈 때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제가 성공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동승의 섬뜩한 고백에 류반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동승은 100만 위안을 모두 차지하고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했다.
그러나 그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죽은 친구들의 얼굴이 나타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스위밍 부부에게 집을 무료로 내어주고 자신은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감시했다. 그는 감시탑에 올라가 창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스위밍이 서쪽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하동승의 고백은 듣는 사람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는 5명의 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5년 동안 그들의 시신이 묻힌 집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다. 그는 지독한 탐욕 때문에 친구들을 죽였고 그 탐욕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지옥을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잔혹한 행적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의 도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다. 류 반장은 하동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당신이 죽인 친구들은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까이다비언 악한 시꼴로 피로 쓴 결말. 하동승의 섬뜩한 고백은 제남시 전체를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6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의 진실이 그리고 7년간이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살인마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검찰은 하동승에게 살인, 횡령, 공금 유용 등 수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탐욕이 낳은 극악무도한 연쇄살인 사건이었다. 2016년 7월 제남시 법원에서 하동승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은 살인, 횡령 등 여러 중범죄를 저지른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 판단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인 하동승은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하동승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선고를 듣는 순간 하동승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의 절규는 차가운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에만 분노했다. 2018년 항소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2018년 1월 19일 하동승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22년 동안 이어진 비밀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겼다. 만약 하동승이 수이민 부부에게 집을 내주지 않았다면, 만약 수이민이 사촌 구이안의 제안을 뿌리치고 방을 열지 않았다면, 만약 저우 씨가 하동승에게 교통검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가장 끔찍한 가정, 만약 하동승이 스스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모두 류 반장의 끈질긴 추적과 여러 우연들이 겹쳐진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운명과 우연의 잔혹한 장난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했다. 하동승은 비상한 두뇌를 가졌지만 그 지성은 탐욕이라는 독에 오염되어 결국 파멸을 자초했다. 그는 친구들을 이용하고 가족들을 기만하고 시신이 묻힌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찬 듯 보였지만 그 속은 5명의 영혼이 부패하는 끔찍한 무덤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자신의 발로 지옥을 찾아갔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교훈을 남긴다. 세상에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놓여 있다는 것. 수이민과 옌밍 부부는 하동승의 호의를 감사히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그들은 5년 동안 살인마의 죄악이 담긴 집에서 살았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공포는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갉아먹을 것이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살인마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탐욕이 어떻게 한 인간을 괴물로 만들고 우연히 어떻게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잔인하고도 섬뜩한 기록이었다.